한국이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렸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강의실에서 나온 이 충격적인 발언이 국제 정치학계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발언의 주인공은 로버트 앤더슨 교수. 30년간 미국 국방정보국에서 중국을 분석해온 최고 전문가였죠. 그는 시진핑의 권력 이상 징후들을 분석하면서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면임을 확정하며 황제처럼 군림하던 시진핑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중국 내부 권력 투쟁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잘못 판단한 치명적 실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현무 미사일로 무장한 한국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계획했다가 자신의 군부로부터 반발을 받았고 이것이 후진타오 등 당 원로들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로 거대한 중국의 권력 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1992년부터 2022년까지 30년간 미국 국방정보국에서 중국을 전담 분석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의 경력 중 가장 예상치 못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1992년 저는 예일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 박사학위를 받고 워싱턴 볼링 공군기지에 있는 국방정보국 본부에 입직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GDP는 4,269억 달러였습니다. 미국의 6조 5,203억 달러와 비교하면 15분의 1 수준이었죠. 저의 첫 번째 업무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장비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군의 압도적인 승리를 목격한 중국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첨단 기술의 차이가 전쟁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1993년 중국의 국방비는 전년도 374억 위안에서 425억 위안으로 13.6% 증가했습니다.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죠. 저는 매주 이런 변화들을 보고서로 작성해 국방부와 CIA에 보고했습니다. 1994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수-27 전투기 24대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중국 공군력의 질적 도약을 의미했습니다. 기존의 J7이나 J8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전투기였거든요. 1995년 대만 해협 위기 때 저는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근해에 DF-15 단거리 미사일 6발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중국이 보유한 DF-15는 50여 발에 불과했지만 이는 중국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1996년 미국이 항공모함 2척을 대만 해협에 파견했을 때 중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중국 해군은 구축함 20여 척과 잠수함 50여 척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모두 19만 6,070년대 구형 장비였죠. 1997년 홍콩 반환을 앞두고 중국은 군 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저는 당시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키로급 잠수함 2척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중국 경제는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군사력 강화에 더욱 집중했죠. 당의 국방비는 93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습니다. 1999년 유고슬라비아 사태에서 중국 대사관이 미군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내 반미 감정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저는 베이징 주재 미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를 위성사진으로 분석하면서 중국 민족주의의 부상을 확인했습니다. 2000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2척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중국 해군 현대화의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소브레메니급은 선샤인 대한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 상당한 위협이었죠.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대테러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미국의 관심이 중동으로 쏠린 틈을 타군 현대화를 가속화한 것입니다. 2002년 중국의 국방비는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92년의 3배 수준이었죠. 저는 이런 급격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03년 후진타오가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했습니다. 저는 그를 신중한 실용주의자로 평가했습니다. 후진타오는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 개혁을 선호했고 대외 정책에서도 현상 유지를 추구했습니다.
2004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Su-30 MKK 전투기 38대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동시에 IL-76 수송기 4대와 IL-78 공중급유기 8대도 주문했죠. 이는 중국 공군의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2005년 중국은 자체 개발한 J-10 전투기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중국 항공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J-10은 이스라엘의 라비 전투기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됐죠. 2006년 중국 잠수함이 미 항공모함 키티호크 근처까지 접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송급 잠수함이 탐지되지 않고 키티호크함 9km 거리까지 접근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 잠수함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2007년 중국은 자국 위성을 미사일로 파괴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우주 군사화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 실험이 미중 간 우주 경쟁의 시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무대였습니다. 저는 올림픽 기간 중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1992년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중국 경제는 9.4% 성장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진정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죠. 동시에 중국의 국방비도 78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2010년 중국의 GDP가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가 됐습니다. 저는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1년 중국은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진수했습니다. 이는 소련의 미완성 항모 발야그를 개조한 것이었지만 중국 해군력의 상징적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2012년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했습니다. 저는 그가 후진타오와는 다른 스타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시진핑은 첫 연설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언급했는데 이는 기존 지도자들과는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의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예측해봤습니다. 그는 보다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았고 군사력 강화에도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취임 후 즉시 반부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440명의 고위급 간부가 처벌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패 척결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적 제거의 수단이었죠. 2013년 시진핑은 동중국해에 방공식별 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신중한 대외 정책에서 벗어난 공격적 조치였습니다. 저는 이를 시진핑 스타일의 시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14년 시진핑은 1대1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저는 이 구상이 미중 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15년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이 본격화됐습니다.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에 7개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총 면적은 13.52에 달했죠. 이는 국제법을 무시하는 일방적 조치였습니다.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 주장을 부인했지만 중국은 이를 휴지 조각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을 무시하는 전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2017년 시진핑은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원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오쩌둥 이후 개인 이름이 들어간 이념이 당원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었죠. 2018년 시진핑은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직 연임 제한을 없앤 것입니다. 이로써 시진핑의 종신 집권길이 열렸습니다. 2019년 홍콩 시위가 격화됐을 때 시진핑은 무력 진압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력과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죠. 대신 2020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홍콩을 통제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초기 대응에서 중국의 정보 은폐가 문제가 됐습니다. 리원양 의사의 사망 이후 중국 내 불만이 고조됐지만 시진핑은 이를 강력하게 통제했습니다. 2021년 중국의 국방비는 2,09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1992년의 24배 수준이었죠. 저는 이런 급속한 군비 증강을 매년 상세히 분석해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실시간으로 대회를 모니터링했습니다. 2022년 10월 16일 당대회가 개막됐습니다. 시진핑은 개막 연설에서 2027년까지 인민해방군을 세계 인류군대로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미군과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의미였죠. 10월 22일 폐막식 당일, 저는 국방정보국 중국 분석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진타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시진핑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퇴장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약 2분간 지속됐고 전 세계 카메라가 이를 포착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장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진타오의 표정과 행동을 보면 자발적 퇴장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퇴장하기 직전 탁자 위의 문건을 보려고 했지만 리커창이 이를 막는 것도 확인됐죠. 중국 관영 매체는 즉시 후진타오 동지가 몸이 불편해 잠시 퇴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후진타오는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후 발표된 새 정치국 상무위원 명단을 보면 시진핑의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리커창, 왕양 등 후진타오 계열 인사들은 모두 배제됐고 대신 시진핑의 측근들만 포함됐습니다. 리창이 새 총리로 임명됐고 딩쇠샹이 상무부총리가 됐습니다. 리시 전인대 상무위원장 자리에는 자오러지가 앉았죠. 모두 시진핑의 충성파들이었습니다. 저는 상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시진핑의 권력 장악이 완성됐다. 향후 5년간 중국의 정책은 시진핑의 개인적 판단에 좌우될 것이다. 이는 미국에게 기회이자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 2년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시진핑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에 참석을 마지막으로 갑자기 공개 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이라고 했지만 2주가 넘도록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취임 후 거의 매일 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해왔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가 넘는 공백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군부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6월 말 로켓군 사령관 리위춘과 참모장 류광빈이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국방부장 리샹푸도 몇 달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죠. 7월에는 공군 사령관 딩라이항과 해군 사령관 둥진도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내부 점검이라고 했지만 이런 대규모 변화는 권력 투쟁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이상 징후가 2024년 초 시진핑의 특정 정책 결정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시진핑은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서해 안정화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정기 합동훈련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겨냥한 무력시위 계획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국방정보국의 대중첩보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시진핑의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에 압박을 가해 굴복시킴으로써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을 과시하고 동시에 사면임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검토한 중국 군부의 반응은 시진핑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1950년생으로 현재 74세입니다. 그는 1968년 17세의 나이로 입대해 56년간 군 복무를 한 베테랑입니다. 공군 조종사로 시작해 J7, J8, J10 등 다양한 기종을 조종했고 현대 항공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장유샤는 1990년 대위로 진급한 후 빠른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1998년 준장, 2003년 소장, 2007년 중장, 2012년 대장으로 진급했죠. 2012년 공군 사령관에 임명됐고 2017년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2022년 부주석으로 승진했습니다. 장유샤는 중국 군부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그는 현실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어 감정보다는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해 판단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2024년 3월 8일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장유샤는 시진핑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그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주석님, 현재 한국의 군사력 수준을 고려할 때
무력 충돌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실이 너무 클 수 있습니다. 장유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자료에는 한국의 주요 무기 체계들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K9은 1999년 실전 배치 이후 지속적으로 개량되어 왔습니다. 초기 모델 K9A0의 사거리는 30km였지만 2005년 도입된 K9A1은 40km로 확장됐습니다. 2018년 공개된 K9A2는 52장약을 사용해 사거리가 54km에 달했습니다. 발사속도 면에서 K9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분당 최대 발사속도는 8발이고 지속 발사속도는 6발입니다. 독일의 PGH-2000이 분당 최대 10발을 발사할 수 있지만 지속 발사속도는 3발에 그칩니다. 실전에서는 지속 발사 능력이 더 중요하죠. 정확도 면에서도 K9은 우수합니다. 일반 고폭탄 사용 시 CEP는 50M 이내이고 정밀 유도탄 사용 시에는 10M 이내로 줄어듭니다. 이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기동성도 뛰어납니다. K9의 최고 속도는 67km/h이고 항속거리는 480km입니다. 0에서 50km/h까지 가속하는데 23초밖에 걸리지 않죠. 사격 후 신속한 진지 이탈이 가능합니다. 자동화 수준도 높습니다. K9은 6명의 승무원으로 운용되는데 이는 서방 자주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장전부터 조준, 발사까지 대부분 자동으로 이뤄지죠. 무엇보다 장유샤가 주목한 것은 K9의 수출 성과였습니다. 노르웨이는 2017년 K9 썬더 24대를 도입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무기 도입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극지 환경, 산악지형, 혹독한 기후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해 6개월간 혹독한 테스트를 실시했죠. 테스트 과정에서 K9은 영하 30도 극한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했습니다. 독일의 PGH-2000은 유압 시스템 문제로 작동이 불안정했지만 K9은 전기식 구동 시스템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터키는 2018년 K9 썬더 36대를 도입했습니다. 터키는 2019년부터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K9을 실전 투입했고 우수한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터키군은 K9의 정확도와 신속한 대응 능력에 만족을 표했죠. 인도는 2017년 K9을 기반으로 한 K9 바즈라 1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도군은 1999년 카르길 전쟁에서 고지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K9의 고각 사격 능력과 산악 지형에서의 기동성이 결정적 요인이었죠. 2019년 핀란드가 K9 썬더 48대 도입을 결정했을 때 장유샤는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어 방어용 무기 선택에 극도로 신중했습니다. K9의 방어 능력을 인정한 것이죠. 2021년 에스토니아가 K9 썬더 12대를 주문했습니다. 발트 3국 중 처음으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최고 성능의 방어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2022년 이집트가 K9 썬더 32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집트는 중동 지역의 군사 강국으로 무기 선택에 까다로웠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자주포를 검토한 결과 K9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22년 8월 폴란드의 결정이었습니다. 폴란드는 K9 썬더 672대를 주문했습니다. 이는 폴란드 육군의 자주포 전력을 완전히 교체하는 규모였죠. 계약 금액은 3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폴란드가 K9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성능, 가격, 납기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PGH-2000보다 3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비슷했습니다. 납기도 빨랐죠. 독일은 2년 대기해야 했지만 한국은 1년 내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 마리우시 부아셰크는 계약 체결식에서 K9은 현재 운용 중인 어떤 자주포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K9의 자동화 수준과 승무원 생존성을 높이 평가했죠. 2022년 11월 호주가 K9 썬더 30대 도입을 최종 결정했을 때 장유샤의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무기 도입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7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K9을 선택했죠. 호주 국방부는 영국의 M777, 독일의 PGH-2000,
이스라엘의 ATMOS-2000, 프랑스의 CA4 등을 종합 검토했습니다. 성능, 가격,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 K9이 선정된 것입니다. 호주 국방부는 K9 선택 이후로 뛰어난 사격 정확도, 우수한 기동성, 안정적인 신뢰성, 그리고 현지 생산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특히 호주는 K9을 현지에서 조립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장유샤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진핑에게 보고했습니다. 주석님, K9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채택된 것은 성능이 확실히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포병 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대한 장유샤의 분석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천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227 로켓 12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고 사거리는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천무원은 80km, 천무2는 200km, 천무3는 300km에 달하죠. 정확도는 CEP-30M 이내로 매우 정밀합니다. 이는 미국의 M270MLRS보다 우수한 수준입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죠. 재장전 시간도 빠릅니다. 12발 발사 후 재장전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는 독일의 MARS보다 2배 빠른 속도입니다. 기동성도 뛰어납니다. 88 차륜형 차량을 사용해 최고 속도 80km/h로 이동할 수 있고 도로 위에서는 별도의 운반 차량 없이 자력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2021년 아랍에미리트가 천무 도입을 결정했을 때 장유샤는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최고의 부국으로 무기 선택에 극도로 신중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 독일의 MARS, 러시아의 스메르치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천무를 선택한 것이죠. 아랍에미리트가 천무를 선택한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첫째, 정확도가 뛰어났습니다. 둘째, 유지보수가 용이했습니다. 셋째,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넷째, 가격이 합리적이었습니다. 2022년 폴란드가 천무 288대 추가 도입을 결정했을 때 장유샤의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폴란드는 K9에 이어 천무까지 대량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한국의 방산 기술을 전면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장유샤가 가장 우려한 것은 현무 미사일 시리즈였습니다. 현무원은 1986년 개발된 한국 최초의 탄도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180km이고 탄두 중량은 500kg입니다. 인천에서 발사하면 백령도를 넘어 중국 산둥반도 남단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죠. 현무2는 1999년 개발됐습니다. 사거리는 300km로 확장됐고 탄두 중량은 650kg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발사하면 중국 랴오둥반도 남단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무3A는 2006년 개발된 순항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500km이고 지형 추적 비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발사하면 베이징과 상하이의 중간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현무3B는 2009년 개발됐습니다. 사거리는 1000km로 대폭 확장됐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발사해 베이징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현무3C는 2017년 공개됐습니다. 사거리는 1500km에 달합니다. 서울에서 발사하면 베이징을 넘어 시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죠. 이는 중국의 서부 지역까지 타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2020년 공개된 현무포였습니다. 사거리는 800km로 현무3보다 짧지만 탄두 중량이 2톤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하시설 공격용으로 개발된 벙커버스터 미사일이었죠. 현무포는 지하 100m 깊이의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관통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지하 지휘시설이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2022년 한국 국방부는 현무5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거리는 3000km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중국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였죠. 장유샤는 시진핑에게 명확히 말했습니다. 주석님, 현무 미사일의 존재 자체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한국이 이런 능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무력 충돌을 시도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시진핑은 장유샤의 반대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장 부주석은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 2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장유샤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주성님,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질적 우위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들은 실전에서 검증된 것들입니다. 우리의 무기들은 대부분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시진핑은 계속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우리와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의 국방비는 한국의 10배가 넘습니다. 장유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2022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72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77억 달러, 독일의 49억 달러를 크게 앞서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 56억 달러보다 3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출 성과입니다. 한국은 실제로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성능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시진핑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산 산업이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장유샤는 계속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2022년 매출은 56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대 방산업체인 중국 북방공업공사의 방산 부문 매출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LIG넥스원의 기술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부분이 많습니다. 그들의 A사 레이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시진핑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군사력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우리는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고 항공모함도 있습니다. 장유샤는 한국의 다른 무기 체계들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은 수량입니다. 우리의 J-20은 아직 50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한국의 F-35A는 실전 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J-20은 아직 시험 운용 단계입니다. 실전 경험에서 차이가 큽니다. KF-21 프로그램도 주목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면 한국 공군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KF-21은 F-16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해군 전력에 대해서도 장유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세척은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우리 해군에게 상당한 위협입니다. SPY-1D 레이더는 400km 거리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SM-2, SM-3 미사일은 우리의 대한미사일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DF-21D도 요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14급 잠수함 9척과 차세대 잠수함 3척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두 AIP 시스템을 탑재해 3주간 잠항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원급 잠수함보다 조용합니다. 시진핑은 점점 답답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보다 약하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장유샤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우리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한반도라는 제한된 전장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어 능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더욱이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한국과의 충돌은 자동으로 미국과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미국과 직접 대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군부 실세들도 장유샤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공군 사령관 딩라이항은 공중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F-35A는 우리의 J-11이나 J-16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스텔스 성능과 센서 능력에서 차이가 큽니다. 우리의 레이더로는 F-35A를 조기에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패트리어트 PAW+C 3화 천공 시스템도 우리 공군에게 위협입니다. 특히 천공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으로 정확한 성능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KF-21이 실전 배치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F-16보다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를 120대나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J-10C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해군 사령관 둥준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해상 방공망은 매우 조밀합니다. 세종대왕함 세척이 한반도 주변 해역을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정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KVLS에서 발사되는 해성 대한미사일도 위협적입니다. 사거리 180km로 우리 함정들이 접근하기 전에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214급 잠수함의 소나 회피 능력도 우수합니다. 우리의 52D급 구축함으로도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기습 공격을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로켓군 사령관 리위추는 미사일 방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패트리어트 PAW+C3화 천공 시스템은 우리의 단거리 미사일들을 상당수 요격할 수 있습니다. DF-11이나 DF-15의 요격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특히 천공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으로 우리가 정확한 성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요소입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LSAM은 사드급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배치되면 우리의 중거리 미사일도 요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군부의 집단적 반발에 시진핑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군 개혁을 통해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믿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모든 군 지휘관들이 자신에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회의를 중단하고 개별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별 면담에서 더 구체적인 우려사항들이 제기됐죠. 3월 15일 시진핑은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군부의 반발에 대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창 총리와 왕이 외교부장도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리창은 경제적 관점에서 반대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3대 교역국입니다. 2023년 양국 교역액은 3,625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 전체 교역액의 8.2%에 해당합니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우리의 핵심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등 핵심 부품들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공급 중단 시 우리 제조업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왕이는 외교적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한미 상호방 위조약에 따라 한국과의 충돌은 자동으로 미국과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미국과 직접 대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일본과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북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신뢰했던 측근들마저 자신에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2022년 굴욕적으로 퇴장당했던 후진타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후진타오는 1942년생으로 올해 82세입니다. 그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중국을 이끌었던 전직 최고 지도자입니다. 시진핑과 달리 집단 지도 체제를 중시했고 신중한 대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후진타오는 시진핑의 개인 권력 집중과 공격적인 대외 정책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2018년 시진핑이 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할 때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죠. 2022년 당대회에서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한 후 후진타오는 2년간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무리한 대한국 정책을 보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4월 5일 후진타오는 원자바오 전 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장소는 베이징 시내의 한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3시간 동안 시진핑의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원자바오는 후진타오의 우려에 공감했습니다. 시진핑의 개인 독단이 너무 심합니다. 중요한 정책을 혼자 결정하고 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를 복원해야 합니다. 특히 대외 정책에서 너무 성급합니다. 한국과의 갈등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손실만 클 것입니다. 4월 12일 후진타오는 리시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과도 만났습니다. 리시는 법률 전문가로 헌정 질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리시는 시진핑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외 정책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와의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제 공격은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4월 20일 후진타오는 우방궈 전 정치협상회의 주석과도 만났습니다. 우방궈는 군 출신으로 군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유샤 부주석의 판단이 옳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무리한 도전은 큰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군의 전문적 판단을 정치적 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5월 3일 후진타오는 장유샤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전직 최고 지도자가 현직 군 간부와 만나는 것은 금기시되는 일이었거든요.
만남 장소는 베이징 서부의 한 군인 클럽이었습니다. 후진타오는 장유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장 부주석의 전문적 판단을 지지합니다. 군의 객관적 분석을 정치적 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장유샤는 후진타오의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후 주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5월 15일부터 후진타오와 원로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들은 시진핑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당내에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후진타오는 공개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측근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의 복원이 필요하다. 개인의 독단적 결정으로 국가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대외 정책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 파트너와의 갈등은 피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당내에 확산되면서 시진핑에 대한 압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 말 중앙정치국 일부 위원들이 시진핑의 대한국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개별 면담에서 신중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6월 초 시진핑의 압박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군부는 계속 반발하고 있었고 당 원로들은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측근들마저 거리를 두고 있었죠. 6월 15일 시진핑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에 참석 후 갑자기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내정 검토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부터 중국 내부에서 권력 변화가 본격화됐습니다. 7월 8일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시진핑의 대한국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됐습니다. 동시에 집단 결정 원칙이 재확인됐습니다. 이는 시진핑의 개인 독단에 제동을 거는 조치였습니다. 회의에서 후진타오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대외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경제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갈등보다는 협력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됩니다. 7월 중순 시진핑의 고향인 산시성 푸핑현에서 그의 아버지 시중신의 기념관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기존의 2,500위 규모에서 1,200위로 줄어들었고 동상도 3M에서 1.5M로 교체됐습니다. 이는 시진핑의 정치적 위상 하락을 상징하는 조치였습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시진핑의 권력이 약화됐음을 의미했죠. 8월 로켓군 사령관 리위춘과 참모장 류광빈이 공식적으로 교체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패 혐의였지만 실제로는 시진핑의 대한국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로켓군 사령관은 왕허우빈이었습니다. 그는 장유샤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이는 군부 내에서 장유샤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했습니다. 9월 국방부장 리샹푸가 완전히 공개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8월 마지막 공개 일정 이후 2달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리샹푸 역시 시진핑의 대한국 정책을 지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0월 17일 브릭스 정상회의에 시진핑이 불참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요한 내정 일정 때문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국내 정치적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리창 총리가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습니다. 이는 시진핑의 대외 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런 일련의 변화 속에서 후진타오는 서서히 영향력을 회복했습니다. 11월 7일 후진타오는 당원로 자격으로 중앙정치국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2022년 10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에서 후진타오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대외 정책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갈등보다는 대화와 협력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시진핑의 대한국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12월 5일 후진타오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내수 중심의 안정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대외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역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런 후진타오의 복권 과정에서 장유샤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장유샤는 군부 내에서 후진타오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군 간부들과의 개별 면담에서 후진타오의 정책 노선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후 주석 시절의 신중한 대외 정책이 그립습니다. 그때는 불필요한 갈등이 없었습니다. 경제 발전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이런 메시지가 군부 전체에 확산되면서 시진핑의 입지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워싱턴에서 지켜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권력 변화가 단순한 내부 권력 투쟁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외부 변수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저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이런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시진핑의 권력 균열은 한국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한국의 변화된 군사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군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제시카 첸 교수는 중국의 권력 투쟁을 한국과 연결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14억 인구의 거대한 나라입니다. 5천만 인구의 한국이 중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런 연구원도 제 분석에 반대했습니다. 시진핑의 문제는 경제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부동산 버블, 지방정부 부채, 인구 감소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한국은 부차적 요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시진핑의 모든 정치적 위기가 2024년 2월 대한국 무력 시위 계획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장유샤를 비롯한 중국 군부가 시진핑에게 반발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산업 성장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020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32억 달러였습니다. 2022년에는 172억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세계 4위 수준입니다. K9 자주포는 8개국에 수출됐고 총 수출량은 1,20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는 의미입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중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현무3C의 사거리 1,500km는 베이징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런 무기들을 보유한 한국과의 충돌은 중국에게 큰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장유샤 같은 전문가들이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차 다른 전문가들도 제 분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앤더슨의 분석이 흥미롭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투키디데스 함정 이론에 따르면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 간의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중간 규모 국가가 이런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은 새롭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데렉 그로스먼 연구원도 한국 변수를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발전은 확실히 동아시아 균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12월 3일 뉴욕타임스가 중국 권력 변화에 숨겨진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제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기사는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앤더슨 교수의 한국 변수 이론이 주목받고 있다며 기존의 분석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2월 10일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이 중국 정치에 미친 영향이라는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급속한 군사력 발전이 중국 내부 정치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저를 비판했던 전문가들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 첸 교수는 12월 말 학회에서 앤더슨 교수의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며 기존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중국의 권력 투쟁을 단순히 내부 요인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외부 변수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클 오헨런도 한국 변수를 간과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문제는 확실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시진핑의 급작스러운 권력 약화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요인들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20일 미국 외교협회에서 열린 신년 세미나에서 저는 종합적인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권력 변화의 본질은 시진핑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급속한 발전을 과소평가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K9, 천무 현무로 대표되는 강력한 군사력과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에서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시진핑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자신의 군부와 갈등을 빚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대한국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말부터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5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2월 8일 중국은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이 한국의 기술 협력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12월 2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냉랭했던 양국 관계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중국 정부는 신시대 한중 협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이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군사적으로만 강력한 것이 아니라 경제와 기술 면에서도 중국에게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기술력은 중국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삼성전자는 DRAM 시장에서 42.1%, NAND 플래시 시장에서 31.2%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기술은 TSMC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기술이었죠. SK하이닉스도 DRAM에서 27.8%, NAND에서 17.3%를 차지했습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죠.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 시장 점유율은 17.3%로 TSMC에 이어 2위였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도 높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25.3%로 중국의 CATL에 이어 2위였죠. 테슬라, GM, 폴크스바겐, 현대차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테슬라 모델 Y의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독점 공급하고 있었죠. 삼성 SDI는 프리미엄 전기차용 배터리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BMW, 아우디, 포드 등 고급 브랜드들이 삼성 SDI의 배터리를 선호했습니다. 2024년 시장 점유율은 6.7%였습니다. SK온은 북미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포드, 현대차, 제네시스 등과 합작으로 현지 공장을 건설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시장 점유율은 4.9%였죠.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독보적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 조선업체로 2024년 수주량 기준 시장 점유율이 15.2%였습니다. 특히 LNG선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 전 세계 신규 수주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특히 FLNG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2024년 수주량 기준 시장 점유율은 8.7%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2024년 수주량 기준 시장 점유율은 7.9%였습니다. 세 회사를 합치면 전 세계 조선 시장의 31.8%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 전체 조선업체들의 점유율 37.2%에 근접하는 수준이었죠. 자동차 분야에서도 한국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24년 글로벌 판매량 730만 대로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8.2%였죠.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의 성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오닉5는 2021년 출시 후 유럽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됐고 북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24년 글로벌 판매량은 8만 5천 대였습니다. 아이오닉 6는 2022년 출시 후 세계 각국에서 디자인상을 휩쓸었습니다. 2024년 판매량은 4만 2천 대였죠.
제네시스 브랜드는 북미 프리미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북미 판매량은 5만 6천 대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대립하는 것은 중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새로운 인식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중국에게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미국의 CHIPS 에이코트와 수출 통제 조치로 중국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중국에게 매우 중요했죠. 배터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려면 고품질 배터리가 필요했는데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중국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조선 분야에서도 한국의 LNG선 기술은 중국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중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천연가스 수입을 늘려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LNG 운반선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식한 중국은 한국과의 대립보다는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2025년 2월 1일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월 15일 중국은 한국과의 FTA 업그레이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한중 FTA의 범위를 확대해 서비스업과 첨단 기술 분야까지 포함시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3월 1일 시진핑은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지 않게 되면서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대만 해협에서도 중국의 접근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자제하고 대신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이후 대만 해협에서 중국군의 군사훈련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월평균 8회였던 것이 2024년 12월 이후에는 월평균 2회로 감소했죠.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은 보다 신중한 접근을 보였습니다. 인공섬 군사화를 중단하고 ASEAN과의 행동규범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2025년 1월 ASEAN 중국 특별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행동규범 조기 타결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10년간 지지부진했던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 것이었죠. 필리핀과 베트남 등 남중국해 연안국들도 중국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의 건설적 접근을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한국의 사례를 통해 무력 사용의 위험성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와의 충돌은 예상보다 훨씬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중국이 학습한 것입니다. 미국도 이런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규정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1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역할이 지역 안정에 결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국방력이 중국의 무력 사용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3월 5일 미국은 한국과의 첨단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우주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죠.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 파트너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꿨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025년 2월 15일 국회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라며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공통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와 별도로 미래 지향적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3월 8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과거사 문제와 별도로 안보, 경제, 기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북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중국의 패권주의 견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2025년 2월 폴란드 대통령은 서울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독일은 3월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기계, 화학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죠. 프랑스도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APR1400 기술과 프랑스의 EPR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의 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런던 시티와 서울이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미만의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2025년 현재는 35,000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에서도 한국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됐고 2017년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됐습니다.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하는 자유지수에서 한국은 83점으로 자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 수준입니다. 인권 신장에서도 한국의 성과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가 발표하는 인권 지수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BTS는 2020년 빌보드 핫100에서 1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가수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후 다이너마이트,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등으로 3번의 1위를 추가로 기록했죠. 블랙핑크는 2022년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K-팝 그룹 최초로 헤드라이너를 맡았습니다. 이들의 월드 투어는 전 세계적으로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스트레이 키즈, 아이들, 뉴진스, 아이브 등 신세대 K-팝 그룹들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9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 총 시청 시간은 16억 5천만 시간에 달했습니다. 기생충은 아시아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동시에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사관왕을 차지했죠. 미나리, 버닝, 아가씨 등 한국 영화들이 국제영화제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런 문화적 성과들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크게 높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의 성과는 두드러집니다. 2022년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7번째 독자 위성 발사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2024년에는 누리호 3차 발사에서 실용위성까지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2024년 다누리달 궤도선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한국의 우주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다누리는 달 표면의 고해상도 사진을 전송하며 과학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는 한국어 처리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브레인의 코즈PT, 삼성전자의 가우스, LG, AI연구원의 EXAON이 등도 각각의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에서도 한국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여준 K방역의 성과는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는 전 세계 110여 개국에 수출됐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20, OECD, APEC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발언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헬스 등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에서 한국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은 다른 나라들에게 좋은 참고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정책 경험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디지털 정부 구축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진핑이 저지른 실수는 결국 이런 한국의 변화된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후진타오의 복권과 시진핑의 권력 약화는 중국 내부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무력을 앞세운 패권주의적 접근을 하지 않고 대신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억제력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이런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고 첨단 기술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며 성숙한 민주주의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중국을 분석해온 경험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국제 정치사에 기록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의 강력해진 실력이 큰 나라의 잘못된 판단을 교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국제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 이상 국가의 크기나 인구가 절대적인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술력, 혁신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다른 중소국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다고 해서 강대국에게 무조건 굴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희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 한국에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은 모두 한국의 성공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기술력도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국에게도 긍정적입니다. 한국의 강력해진 군사력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체계를 더욱 공고히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지역 안정을 책임지는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한미 동맹도 이런 변화에 맞춰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방적인 보호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한국의 첨단 무기 기술과 미국의 군사 경험이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첨단 군사 기술을 보유한 나라로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졌습니다. 과거의 역사 문제를 뛰어넘어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제는 중국의 권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끊임없는 노력, 정부의 올바른 정책, 기업들의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향한 확고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한국의 여정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K9, 천무 현무로 대표되는 방산 기술, 삼성과 SK의 반도체 기술, 현대와 기아의 자동차 기술, LG의 배터리 기술 등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문화적 영향력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이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한국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단순히 경제 지표상의 선진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시진핑의 실수와 그로 인한 중국 내부의 권력 변화는 바로 이런 한국의 위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나아갈 길은 더욱 밝습니다. 이미 다진 확실한 기반 위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전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K9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현무가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며 한국의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밝혀나가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시진핑의 작은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작은 실수가 큰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한국의 작지만 확실한 발전들이 모여서 세계를 바꾸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한 놀라운 변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갔는지 궁금합니다. 시진핑의 권력 균열에서 시작해 후진타오의 복권까지,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 이야기. 30년간 중국을 분석해온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한국의 새로운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룬 이 성과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국민들의 의지, 그리고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죠.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현무 미사일로 대표되는 K국방이 이제는 중국의 권력 구조까지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중소국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크기가 작다고 해서 강대국에게 무조건 굴복해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진정한 실력과 기술력을 갖춘다면 어떤 나라든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강대국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과거의 관성에 젖어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국의 발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주기술,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발전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흥미로운 국제정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움직이는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